의약품 매출은 사실 뭐 암이 정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암이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질병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제약 매출에서는 가장 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24년 뭐 매출을 본다고 해도 성장률로 따졌을 때도 암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면역 항암제라는 부분들 또는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들이 바이오 의약품이잖아요. 바이오 의약품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또는 새롭게 개발이 되는 사항들로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라는 부분이죠. 암도 항암제 약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많이 나와 있는 약이에요. 근데 항암제를 바이오 의약품하고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제는. 여러분, 생물 전공자들도 있으니까 안티바디 아시죠? 항체가 항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항암제의 전반적인 기전은 자기 분화 속도가 제일 빠른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의 부작용은 그 성장 속도가 빠른 세포를, 이게 암세포라 생각하고 정상세포도 다 죽이는 것이 항암제 부작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싹 빠지는 것이, 머리카락이 제일 빨리 그 어떻게 보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암세포 위에 그 머리가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기술이 AD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안티바디가 있고, 안티바디는 어떻게 보면 항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특정 스페시픽한 그 물질이잖아요. 그게다가 전통적인 항암제를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그 ADC라는 기술 자체는 내가 원하는 암세포만 타겟팅을 해서 약물을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바이오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케미칼 약물들이 바이오하고 연계되고, 그래서 새로운 약물들이 나오고, 그 새로운 약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제약회사 매출을 또 가져가게 되고, 환자들은 좋은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들이 바이오 의약품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이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사항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관리하고 제약하고 어떤 부분이 되냐면은 늦게 시작한 바이오의약품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들은 그럼 바이오의약품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기술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건설제약만 본다고 하면은 건설제약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주사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이오의약품 대부분 나오는 게 다 주사제예요. 그러면 바이오의약품은 어디까지 가야지 바이오의약품이냐면은 원료물질이 있어요. 원료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이알에다 담아야 되고, 또는 그 주사기 시린지라고 하는 그게다 담아줘야 되고, 앰플에다 담아줘야 되는데, 바이오의약품까지 만드는 거는 과학기술이라고 보면은 그 이 물질들을 공장에서 바이알에 담는 거는 제약으로 또 넘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A라는 물질이든 B라는 물질이든 C라는 물질이든 그걸 담는 거는 기술이 또 있고요. A라는 물질을 만드는 기술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두 개로 또 쪼개질 수가 있는데, 앞에 단을 업스트림이라고 뒤에 단을 다운스트림이라 한다면은 건일제약은 이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근데 이 후단 공정을 잘해요. 그래서 그 국내 아까 전 400개 정도의 제약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주사제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되냐면은 30개도 채 안 돼요. 주사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좀 오는 부분이, 이런 약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담아줄 수 있겠냐라는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담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GMP거든요. GMP고, 그 담아가지고 국내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 시즌이 된다면 KGMP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럽에다 수출할 수 있다고 하면은 EU GMP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다면 CGMP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내에 그럼 EU GMP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느냐? 완제의약품 회사로는 5개밖에 안 돼요. 등록 받은 거는. 미국 CGMP 받은 데는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한 400개 정도는 처음 다 국내 시장에만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나중에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이냐는 결국은 GMP 수준이 높은 또는 GMP 수준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부생들이잖아요. 뭐 석박사 해가지고 바이오약품 연구해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을 하시지는 않을 거죠. 그쪽으로 이제 뭐 제약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학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취업 캠프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결국은 당장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대부분 여기서 저한테 면접 볼 때 뭐 하고 싶어 했을 때 다 QC 한다고 했잖아요. QC 한다고 했는데 그럼 QC 실력이 좋은 회사, 내가 QC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 내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과에 대해서 바꾸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도 과거에는 있었으니까요. 그런 회사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한미, 유한, 종근당 이런 큰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데 작은 회사들 중에서도 모르지만 작은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잘 지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분위기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QC를 하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앞서도 자꾸 얘기 드렸지만 되게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기준에서 22조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전에 전 세계 시장은 한 1,400조, 1,500조 정도 시장이니까 성장률은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이지만 우리가 갈 길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제약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들,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제약회사를 어떻게 더 키울 것이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두를 가지만 제약도 선두로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캠프들도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제약 강국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알아서 찾아가는 거고 회사 이력서 회사로 학교로 오면은 써가지고 내면 되는 부분인 거고 어디도 사이트 찾아가지고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도 그거는 있었어요. 불이익은 있어서 불이익 사이트 계속 들어가가지고 뜨는 거 확인하고 그런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은 22조 중에 또 2.2조밖에 안 돼요. 바이오 의약품은. 그러니까 국내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또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성은 지금 잡혔어요. 국가가 가야 될 방향성은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제약을 키우겠다, 육성하겠다라는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100조가 되고 200조가 되고 1000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성장하길 이제 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현장에다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가져갈 건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두 가지의 강점 바이오적 측면하고 임상적인 측면. 외국에서 임상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겠죠. 생물학적 동등성을 한다고 해서 혹시 임상하기 위해서 돈 받고 혹시 피 뽑아주고 그런 적 혹시 경험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20만 원 정도 줘서 대학 다닐 때 20년 전, 30년 전 대학 다닐 때 2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래서 피 한번 뽑아주고 저녁 때 여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피검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되게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내 임상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잡았던 부분이고,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뭐 인권이라든지 그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편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마루타였죠. 마루타였는데, 그런 것들이 편했기 때문에 임상적인 측면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임상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를 판독하는 거라든지 실험하는 기술들이 많은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임상기관에 대해서 뭐 잘한다라는 얘기를 세계적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약 회사를 갔을 때 연봉이 가장 높은 직군들을 봐가지고 연봉이 가장 높은 데가 임상하는 사람이에요. 임상을 설계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뭐 연봉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개발 쪽, 그리고 이제 대학 다른 부분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쪽. 생산 쪽은 사실 내려오면은 되게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으로 오면은 QA나 QC 쪽이 좀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쪽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바이오약품 시장 한 2.2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국내에서는 10% 차지하는데 글로벌에서는 25%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세계 1위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뭐 정책 방향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대한민국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인프라들은 구축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기업 현황은 그 제조업체 숫자로는 800개 정도가 되고요.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400개 정도, 47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0개를 뽑아봐라고 해도 10개 못 뽑을 거예요. 10개. 건일제약은, 저희가 건일제약은 건일제약이 있고, 계열사 펜믹스 있고, 그리고 오성팜이라는 데 있는데요. 그거 세 군데 합쳐서 매출이 한 2천억 조금 안 돼요. 2천억이 안 되는데, 한 33위권 정도 됩니다. 건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건일.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국내 제약시장의 작년 매출 기준을 했을 때 1위가 유한양행이었어요. 1조 한 5천억 정도. 미미하죠. 다른 회사들하고 글로벌 1위랑 비교하게 되면은, 몇 %야? 계산도 잘 안 되네. 녹십자가 2017년도에 이렇게 1조가 넘어서 2018년도 1조 1억 원 정도, 1천억 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동근당, 대웅, 셀트리온, 바이오의 1등은 지금 8천억 정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고요. 한미, 광동, LG, 동아ST. 근데 LG도 바이오 의약품이 기반이고 셀트리온도 바이오 의약품이 기반이 되고요. 대웅제약도 나보타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종군당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바이오 의약품들을 가지고 케미컬 의약품하고 두 가지 계속 비교해 가면서 그 생산을 하고 있어요. 동아, LG 이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22조가 총 매출이 되고요. 상장 기업 중에서 10대가 8조 정도가 되고요. 연구개발비는 한 1조 6천억 정도. 근데 상위 10대에서 한 9천억 정도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